자, 과제물은 뭐 때문에 할까? 뭐 이런 부분들 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뭐 일단 과제물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과정들을 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암기하죠. 그리고 그 암기한 걸 기반으로 시험을 봅니다. 지금 이제 학우님들께서 뭐 중고등학교 시절 또는 뭐 대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대학교 시절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을 텐데요. 배우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그 다음 과정은 어땠습니까? 모든 지식이 내 머릿속에 쏙 들어와서 항상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었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 과정들을 잘 보시면 배우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까먹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공부들은 머릿속에 깊이 남고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나의 삶을 바꾸어 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암묵지라는 게 있고 형식지라는 게 있어요. 암묵지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교육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플립 러닝이다, 뭐 거꾸로 교실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플립 러닝이다 그럼 머릿속에 뭔가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말로 잘 못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걸 형식지라고 하죠. 사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쉽게 자기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직접 끄집어내서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말과 글로 표현하는 과정, 그것을 형식지라고 하고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지금 하고 계시는 과제물 작성 중에 하나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공부하는 목적이 다양한 글을 읽고 또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글을 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물 작성의 단계는 제가 크게 한 5단계로 좀 나눠봤는데요. 어, 자, 이 5단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이에요. 첫 번째, 계획하기. 두 번째, 문제 파악하기. 세 번째, 자료를 수집하기. 네 번째, 글쓰기, 작성하는 거죠. 다섯 번째, 제출하기입니다. 자, 학우님들 이 5단계를 쭉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계획하기, 문제 파악하기, 자료 수집하기, 작성하기, 제출하기입니다. 자, 화면 지금 켜놓으신 분들은 잠깐 상호작용 해볼까요? 지금 이 5단계 중에 과제물 작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계획, 문제 파악, 자료 수집, 작성, 제출하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저 5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 과제물 작성의 가장 중요한 단계, 1, 2, 3, 4, 5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몇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2단계, 1단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까? 아, 네, 2단계 또 다른 분들은요? 네, 좋습니다. 어, 맞아요.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2단계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중요하죠. 과제물 작성에 있어서. 그런데 선생님들, 학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과정이 되어 있어야 글을 쓰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저 문제 파악과 자료 수집이 잘 돼 있으면 글쓰기는 내가 계획한 대로 써나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글쓰기 단계도 쉽지 않은 단계이긴 하지만 학우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것. 선생님들 혹시 연구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석사 박사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이 과제물 하는 것도 추후에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하나의 단계가 될 텐데요.
이런 연구라는 걸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연구는 영어로 리서치예요. 리서치가 무슨 뜻이죠? 리서치, 다시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제를 작성하고 글을 쓰는 것도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리서치, 다시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 정리된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으로 내면화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짜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계획하기부터 제출하기까지 한번 단계별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 계획하기 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연한 거죠. 제출일을 확인하고 작성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번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 제출 기간은요. 2020년 9월 9일 수요일 9시부터 10월 16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예, 오프라인 과목 두 과목은요.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고요. 대부분은 온라인 과목에 해당되게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 10월 16일 18시까지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10월 16일 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루 이틀 전에 업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월 16일 날은 많은 학우님들이 몰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학교에서 다 대비는 하고 있지만 혹시 업로드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니까 좀 여유롭게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롭게 하시고요. 보통 과목을 몇 과목 하시죠? 과제물 제출. 1학기 때 또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통 3, 4과목 정도 과제물을 제출하게 될 텐데 이 3, 4과목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뭐 한 2주 정도에 하나 정도씩 해서 준비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마지막에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추가 제출 기간이 있어요. 보이시죠? 예,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추가 제출 기간인데요. 이 추가 제출 기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예, 추가 제출 기간에는요, 점수가 깎입니다. 저때 제출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정시에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출 마감일만 딱 1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전에는 24시간 아무 때나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요. 학우님들께서 시간을 잘 조절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과제물 점수는 30점에서 빵점까지인데요. 0점까지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제출 기간에는 1점씩 감점이 되고요. 그리고 정시 제출하였으나 추가 제출 기간에 수정 보완해서 재제출할 때에도 추가 제출 기간 제출따와 동일하게 감점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제물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요. 부담은 갖지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일단 제출하세요. 대부분의 평균 점수들이요. 28점, 27점 이렇습니다. 과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제출하는 것, 그것이 과제물을 제출하는 첫 번째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점수를 잘 주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말고 제출하는 거, 과제물 계획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성적 차등화하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시 제출 최고 30점이니까요. 아마 오늘 배우신 대로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면 전부 다 30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자, 이 단계부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문제 파악하기 단계입니다. 자,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봐야 돼요. 모든 과제물의 문제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 그 다음에 범위,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엇은 어떤 내용과 주제를 써야 되는가. 범위는 작성의 범위, 특별하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그리고 어떻게는
내용과 주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럼 하나씩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작년도 1학기 세계 역사 과제물 시험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10건 이상의 언론 기사들을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되 위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을 유념해라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지금 지시사항은 따로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고요. 이 문제에서 무엇과 범위와 어떻게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뭘 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쓰라 그랬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문제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 범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서? 그렇죠. 도서에서 찾으라 그런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10건 이상의 언론 기사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언론도 괜찮고요. 실제 뭐 어떤 신문지라던가 어떤 뭐 잡지라던가 이런 데 나와 있는 언론 기사들을 참고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시는 거죠. 이 범위. 뭐 책에서 찾아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쓰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해라.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네요. 이 10건의 언론 기사들을 참고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해라. 일단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문제에서만 보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요. 교육 분야, 의료 분야, 산업 분야. 그럼 그 중에서 학우님들께서 본인이 스스로 관심이 많은 분야들을 하나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범위가 너무 커요. 이 문제는 사실. 그래서 범위를 축소하고 그리고 최대한 좁혀나가는 것. 그래야 쓸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범위를 넓게 해서 교육 분야에선 이렇게 변할 거고요. 뭐 인공지능 분야에선 이렇게 변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잘 알고 관심이 있는 분야를 잡아내는 것, 범위를 잡아내는 것, 그런 것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작년도 2학기 문제네요. 네, 후기 현대 철학적 인간 이해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관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시오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시오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단계죠? 예,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 파악하기 단계. 첫 번째 단계 뭐였었죠? 그렇죠. 계획하기 단계. 두 번째 문제 파악하기 단계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무엇과 범위와 어떻게를 한번 잠시 찾아보십시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뭘 쓰라 그런 건지. 문제가 두 개네요. 그리고 범위는 어떤 범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과 과정을 해야 본인의 과제물의 문제에서 무엇과 범위와 어떻게를 명확하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예, 다들 한번 생각해 보셨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뭘 쓰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1번 문제는요. 인간 간의 특징을 쓰라 그랬어요.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에 대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명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 2번은 뭔가요? 그렇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 이거는 교과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라. 설명하니까 기존의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알기 쉽게 풀어서 작성해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 이론을 설명하라. 이게 무엇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적인 시사점, 이 인지발달 단계 이론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써라라는 이 무엇을 명확하게 해요. 그 다음에 범위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예, 바로 범위는 이렇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후기 현대 철학적 이해의 관점에서 후기 현대 철학적 이해, 이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게 바로 범위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종래의 과학적 인간 이게 바로 범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1번 문제는 설명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고찰해라 라고 했습니다. 2번 문제는 똑같이 설명하고 논하라 그랬습니다. 설명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비판적으로 고찰해라 라는 말이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판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비판적. 뭐 영어로는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죠. 비판적 사고를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고가 뭘까요? 예. 뭔가 삐딱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비판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시비비를 가른다. 옳고 그름을 가린다. 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저 종래 과학적 인간관이 현대사회의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깊이 있게 고찰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논하라 라는 건 뭐죠? 2번 문제. 논쟁이잖아요. 논리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주장에 따른 근거들이 여러 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볼 때 무엇을 쓰는 것인지, 범위를 어디에서 찾아 쓰라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이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었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작년 2학기 문제예요. 취미와 예술 문제네요. 교재 2장, 현대인의 삶과 취미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를 각각 찾아보고 그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생기게 된 배경을 분석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 보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자, 무엇과 범위와 어떻게 찾아보십시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참조하면서 아, 예, 지금 이원재 선생님 손을 드셨는데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껐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알겠습니다. 거 잠깐, 네, 아니, 지난번에 여기 처음 조금 들어갔다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들어갔다가 이게 줌이 그 국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네. 해외 무슨 채팅 뭐 그런 게 뭐 있어서 뉴욕하고 연결된 게 뭐 여기 프로그램에서 떴던데 그런 거는 오늘 보니까 안 보이는데 프로그래머이 지난번에 뭘 잘못 눌렀더니 그 해외 쪽으로 뭐가 연결되는데 여기 지금 그런 게 없네요, 보니까. 아, 네, 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 뭐 근데 이 줌이라는 화면상에,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고 가서 껐는데, 뭐 아, 줌 한국 지사도 없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이것저것 눌러봐도 뭐 그런 거 해외 쪽하고 연결되는 뭐 이런 게 줌 뭐 지사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줌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처음에는 중국 쪽 서버를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뭐 미국에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통화가 통화 기록에 25초에서 그걸
잠깐 눌렀는데 여기 이 프로그램이 같을 텐데 중국어 뭐 할 때 그걸 잠깐 눌렀다 깜짝 놀라서 껐는데 아, 예, 예. 25초. 선생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지금 아, 여기 예. 과제물과 좀 알겠습니다. 상관이 없는 네, 얘기를 해서 나중에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찾아보셨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네요. 먼저 범위, 교재 2장의 현대인의 삶과 취미, 여기에서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재 전체를 찾지 말고 아예 딱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뭘 쓰라 그랬습니까?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 예, 그 교재 2장에 나와 있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를 각각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그 찾아본 거를 정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혹은 뭐 그 교재에서 조금 더 나는 깊이 있게 하겠다 그러면 뭐 다양한 보고서나 페이퍼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무엇? 상반된 결과가 생기게 된 배경. 그냥 그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 모두 음소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무엇과 범위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요. 과제물 순서의 서술어에 따라서 출제 요구를 파악해 보시면 돼요. 서술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상문을 작성해라. 그 다음에 요약해라, 정리해라. 설명해라, 기술해라, 서술하라. 논하라, 비판하라, 비교해라, 대조해라, 분석하라. 이렇게 좀 서술어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요구사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감상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책이나 영화, 공연 작품 등에 대한 자신의 요약과 느낀 점을 작성하면 되고요. 요약 정리 같은 경우는요. 대상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리된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라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약이나 정리 같은 경우에 이런 팁들이 있어요. 어떤 팁이 있냐면요. 요약 정리는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보고서 자체 내에 무조건 서술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하기 위하여 어떤 요약하고 정리할 때 표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하라, 서술하라, 기술하라. 이거는 수집된 자료를 알기 쉽게 풀어서 써봐라 라고. 특히 설명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하라 말씀드렸죠?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기의 주장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비판,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옳고 그름을 검토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다음 비교와 대조. 비교와 대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두 대상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네,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네, 잠시만요. 네,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찾아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 같은 경우는요, 주제나 대상을 여러 개로 좀 요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특징과 다른 요소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자, 우리 1단계, 2단계 기억하시죠? 예, 맞아요. 1단계 계획하기, 2단계 문제 파악하기, 드디어 이제 3단계까지 왔어요. 3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자료를 잘 수집하게 되면 글을 쓰는데 상당히 수월합니다. 자, 자료 수집할 때 중앙도서관을 좀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요. 자, 중앙도서관에 기본적으로 가운데 검색 메뉴를 보시면
예, 도서관의 소장 자료나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리스라는 부분인데요. 리스로 접속해서 보시면 국내에 다양한 학술지와 석사 논문, 박사 논문들을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정확하게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다면 가능하면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에 이론적 배경에 선생님들이 지금 과제물로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개념을 명확하게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석박사 논문에 어떤 이론적 배경에 나와 있는 개념과 정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명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리스 같은 경우는요, 뭐 나중에 도서관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그렇게 들어가서 리스로 접속하시면 모든 자료를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무료가 아닌데요. 우리 학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들어와서 리스로 접속하시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님이 접속하셨습니다라고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리스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중앙도서관이라고 보이시죠? 네, 중앙도서관으로 접속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학교의 다양한 소장 자료나 통합 검색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우리 학교에서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리스라고 보이죠? 예, 여기에서 리스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한국방송통신대님 직접 접속으로 뜹니다. 이 상태로 일단 딱 접속을 하세요. 자, 그리고 학우님들께서 이제 과제물을 할 때 어떤 개념과 정의를 찾아볼 때 이 리스를 찾아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검색해 볼게요. 자, 플립러닝이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검색하면 크게 위에는 먼저 학위 논문이 떠요. 학위 논문은 이제 석사나 박사 학위 논문들이 여기에서 쭉 보이고요. 여기에서 원문 보기 누르시면 바로 원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석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약간 로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파일을 불러오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일단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딱 보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개념과 특징과 구조와 근간, 기원, 사례 이런 것들이 이 이론적 배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몇 페이지인가 볼까요? 6페이지에서 이 정도 되네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부터가 6페이지죠. 자, 플립러닝에 대한 관심이 크다. 뭐, 이 사람은 플립러닝을 뭐라고 얘기했고,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다양한 정의가 있다. 버그만과 샘즈는 어떻게 얘기했고, 뭐, 존슨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의나 개념을 찾아볼 때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학위 논문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위 논문이 너무 길다라고 보시면 여기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보시면 됩니다. 국내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도 아주 간단하게 나올 텐데요. 뭐 제목은 일단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다른 걸로 볼게요. 자, 이렇게 외부로 접속해서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도 합니다. 이거 서비스가 중지된 논문이라고 뜨네요. 제가 잘못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논문 보기가 있고 논문 다운로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 한번 눌러보시면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DBPR 같은 경우는 이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 논문과 비슷한 논문들을 또 찾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논문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논문도 잠깐 열어보면 예, 아래쪽에 여기는 이제 목차가 뭐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이렇게만 나오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이론적 배경, 개념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얘는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외부로 접속을 하나 했으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트는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이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구글 스칼라, 구글 학술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언제 많이 쓰실 수 있냐면 이제 다양한 보고서나 논문과 자료들을 보시면서 참고해서 쓰실 텐데 그걸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죠? 네, 표절이에요, 표절.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 표절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잘 밝혀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출처를 밝혀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죠. 제가 아까 뭐 논문 중에 하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네요. 그럼 여기 보면 아래쪽에 이 따옴표라고 보여요. 바로 이렇게 제목 딱 나오죠? 그리고 이 따옴표를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떠요. 인용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내 보고서에 쓰겠다 그러면 이 녀석을 복사하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이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MLA 방식, APA 방식, ISO 690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닥 중요하진 않고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APA 방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찾고자 하는 논문, 아까 어디였었죠? 예, 구글 스칼라입니다. 거기에서 제목을 치고 내가 찾았던 논문의 제목을 치면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서 이 따옴표, 예, 따옴표 버튼입니다. 인용이라는 버튼이죠. 구글에 로그인돼 있으면 이 별표를 누르면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찾았던 논문들을 딱 리스트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인용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참고 문헌 적으시고 이 내가 찾았던 보고서들을 쭉 정리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이 보고서와 논문들을 잘 정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자료들을 잘 정리하시고 정리하실 때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정리가 쉬워지는데요. 지금 뭐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사용하는 엑셀 같은 데다가 내가 자주 사용한 어떤 책 제목이나 출판사 보고서 같은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 하나의 과제물을 작성할 때 내가 공부한 자료들을 한 곳에 딱 모아놓고 파일들도 하나의 폴더에 딱 저장해 놓으시면 훨씬 더 나중에 다시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제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4학년간의 공부하는 과정에 자료를 잘 모으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들이 바로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구글 학술 검색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scala.google.co.kr이죠. 아까 그 인용 버튼에 APA 방식으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되짚어 볼까요? 1단계 뭐였었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계획하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네, 문제 파악하기 단계였어요. 문제 파악하기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됐었죠? 어떤 거 기억해야 됐어요? 그 문제의 무엇과 범위와 어떻게, 예, 잘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자료 수집하는 단계. 도서관에 있는 자료,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문서, 그리고 뭐 아까 보여드렸던 리스 같은 데서 여러 가지의 논문들과 자료들, 그 자료들만 다 모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단계로 딱 접어드는 거예요. 작성하기 단계. 작성도 자 보세요. 자, 자료 딱 모았어요. 자, 시작, 글 쓰자. 글 써질 것 같습니까? 쓰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성하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계율을 작성하는 겁니다.
개요라는 건 글의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보통 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서론 부분엔 어떤 거를 쓰겠다라는 걸 간단하게 여러 단어로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내용을 쓰겠다라고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내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던가 중요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글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걸 바로 개요 작성이라고 하죠. 단어라던가 주제어, 그다음에 문장이라던가 문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바로 개요를 작성하는 겁니다. 저 개요 작성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글을 써나갑니다. 자, 서론 부분에서는 나는 이런 부분을 쓰려고 했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회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갔던 어떤 예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론문을 한번 나는 이야기를 풀어 나갈 거야. 본론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제가 예시로 4차 산업혁명을 들었으니까요. 본론 부분에서는 교육계나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에서는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거야 라고 하면 그 주제어들을 다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본론 부분들을 작성하시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쭉 집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글을 쓰다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문장에서 이상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 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 퇴고 부분이라고 하죠. 그 퇴고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문단별로, 문장별로 단어 수준에서는 뭐 이상한 것들은 없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퇴고가 다 끝났으면 참고문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뒤에 작성하시고 뭐 표지 작성은 뭐 처음에 하거나 마지막에 하거나 표지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요를 어떻게 작성하지요? 자, 먼저 주제와 핵심 문장을 써놓습니다. 주제는 뭐 아주 쉬운 걸로 제가 예를 들어 놨습니다. 주제는 환경오염과 그 방지 대책, 이게 주제다라고 하면 주제문은 환경오염은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훼손하므로 환경 보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게 핵심 문장이 될 것 같고요. 개요가 바로 이거예요. 자, 1번 문제 제기, 이게 서론이 되겠죠. 그리고 2번, 3번, 4번이 본론이 됩니다. 환경오염의 실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방지 대책이 무엇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약 정리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결론 부분이 돼요. 이렇게 꼭 안 쓰셔도 돼요. 문제제기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보통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시고 서론은 딱 한 문단이나 두 문단 정도, 많아봐야 세 문단 정도 작성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 주제로 인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물론 문제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금 이 주제는 환경오염이니까 실태가 뭐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어쩌고저쩌고 됐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요약하고 정조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단어로 써주시면 돼요. 자, 본문은 이렇게 쓰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서론은 이 지금 현재 글을 쓰는 거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써줍니다. 모든 연구의 기본이에요. 목적과 필요성을 가장 먼저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제물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개요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제와 관련된 주제 1, 주제 2, 주제 3, 주제 4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하시면 돼요. 이게 꼭 5개다 그게 아니죠.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주제를 어떤 식으로 써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요를 작성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개요 작성한 것을 가지고 글을 써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재진술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까지 정리해서 글을 쓰시게 되면 완벽한 글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하기 단계, 이제 번호 붙이는 건데요. 뭐 2번째와 3번째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씁니다. 서론,
이 로마자 1, 본론 로마자 2, 그다음에 결론 로마자 3. 여기에 제목을 꼭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지 마시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시고요. 여기에 뭐 다르게 뭐 그 주제에 맞는 글로 제목을 쓰셔도 돼요. 그리고 본론 같은 경우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자 아래에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그리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가로 열고 1, 가로 열고 2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것도 하나씩 한 칸씩 이게 더 들여쓰기 해서 글을 써나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분량은 한 이 정도면 됩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의 과제는 한 뭐 대여섯 쪽 이내로 쓰라고 하죠. 그래서 1쪽에 이 표지와 목차를 간단하게 한 반 페이지 정도 쓰시고 그리고 서론 부분을 한 이 정도 쓰시면 돼요. 서론이 많이 늘어나 봐야 이쪽에 한 절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 실제 본론을 쓸 게 없어지거든요. 서론에서 큰 거를 딱 던져주고 그리고 나서 본론 부분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본론 부분은 쓸 게 많잖아요. 주제 1, 주제 2, 주제 3, 주제 4 이런 식으로 쭉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한 반 페이지 정도 적어 주시고 그 밑에 참고문헌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본론이 5장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로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보고서 작성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본론 작성할 때 글쓰기가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글쓰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막 글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자료를 잘 수집하시고 그걸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고 내가 이해해서 다시 재진술하는 방법, 그 방법을 좀 권해드립니다. 자, 예시를 잠깐 볼게요. 대표적인 표절 행위들입니다. 뭐 1번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동료가 작성한 과제물 빌려서 제출하면 안 되죠.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에서 과제를 구입해서 제출하시는 분도 계셔요. 당연히 표절이고요. 그 다음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예요. 그리고 웹페이지의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도 당연히 표절이고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과제물을 작성하는 이런 것도 표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보세요. 과제가 비슷하게 해서 내가 낸 과목이에요. 내가 낸 어떤 과제물을 다른 과목에 똑같이 제출해요. 이건 자기 표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출처 밝히는 거, 그리고 인용부호 쓰지 않는 것들도 표절이니까요. 우리 학교는 이 표절률 검사를 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표절 안 할 수가, 표절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져다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가져다 쓰지 않을 수 없어요. 정의 같은 건 가져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승원은 이런 걸 이제 이 책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큰 따옴표를 써주세요. 그럼 이게 뭐라고 쓴 거죠? 아, 내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책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저거를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쓰면 표절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모든 과제물에 다 내용들 가지고 와서 저렇게 큰 따옴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의 같은 것들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의견 같은 것도 다 남이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떤 정의 부분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와서 쓸 때 이렇게 직접 인용해서 쓰는 방법 혹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 여기 주석이 달려 있어요. 뭐 한글 프로그램 같은 거 쓰실 때 단축키가 컨트롤 누르고 N을 2번 빠르게 탁탁 누르면은 이렇게 주석 작성이 바로 돼요. 이 부분에서 커서를 놓고 컨트롤 NN 누르면 바로 주석 작성하고요. 그럼 이걸 어디서 가져왔니? 라고 하면 한승원이라는 사람이 쓴 1992년에 쓴 거네요. 그리고 책의 제목, 출판 도시, 출판사,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게 좀 어렵다면 뭐 그냥 사람 이름, 연도, 제목, 그다음에 여기 나남, 여기 출판사까지만 적어주셔도 돼요. 혹은 이렇게 써도 돼요. 따옴표가 없으면 한 칸 띄고 그리고 아예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가장 좋아요. 간접 인용하는 방법인데요. 풀어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약간 내가 충분히 이해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글을 재진술하는 방법이에요. 뭐 이런 전문가들은 뭐 이런 뭐 저작권 등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한 저작권에 대한 해당 요소를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고 마침표 찍기 전에 가로 열고 한승헌 그다음에 반점 한 칸 띄고 연도 이 연도는 이 책의 출판 연도가 되겠죠. 가로 닫고 온점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인용 방법입니다. 그대로 쓰는 것보다 따옴표를 쓰는 것보다 따옴표를 쓰면 그대로 이제 복사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그 글을 읽고 이해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방법이 이제 표절하지 않으면서 글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고하는 방법이죠. 글 전체 수준에서 제목과 주제가 일관성 있게 쭉 이야기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문단 수준에서는 문단 간의 연결이나 그 한 문단에 하나의 주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 쓰실 때 중요하죠. 보통 글 쓰시다 보면 이렇게 첫째 뭐 블라블라블라, 둘째 블라블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쭉 이어서 쓰시면 안 돼요. 첫째 뭐뭐는 뭐뭐라고 하고 뭐뭐입니다. 뭐뭐라고 한다. 그리고 반드시 엔터 문단을 나눠주시고 다시 둘째 블라블라블라 쭉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끝나면 엔터 문단 나누시고 또 셋째 이런 식으로 그게 한 줄이라도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쓰실 때는요. 그리고 문장 수준에서도 그 지시어나 접속, 주술 관계 같은 것들 읽어보면 좀 이상한 문단들과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에서 알아서 해주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퇴고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참고문헌 작성 같은 경우는 뭐 단행본이나 번역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 학술 검색 기억하시죠? 거기에 있는 그 인용의 APA 방식으로 가지고 와서 참고문헌 쓰시면 되고요. 보통 A4 용지 4쪽 그리고 4-5쪽 정도 되고요. 파일 용량 5메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진 같은 거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한글 파일 사진 줄이기 검색하시면 혹시 사진 같은 것들 넣었을 때 용량이 커지니까 그 용량을 줄이는 방법들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축하시지 마시고 글자 크기는 이제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엔 10에서 12포인트 정도 그리고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것들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 제출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 겁니다. 로그인 하시고 학사 정보, 수업 시험에 온라인 과제물 제출 혹은 나의 정보, 나의 학습 종합 정보, 과제물 제출을 통해서 이렇게 과제물들을 제출하시고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 번호와 제출 일시를 꼭 확인하셔서 제대로 잘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